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 교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 10계명입니다. 오늘 교육은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저는 연수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윤 사무관입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교육에 앞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임앤정 특허법인의 정우성 대표 변리사님을 소개합니다. 변리사님은 2002년 제39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변리사로 계시면서 작가, 수필가,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특히 지식재산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2회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상을 수상하셨고 특허전쟁, 기업을 흥하게 만드는 성공적인 특허 경영 전략 도서 저자이시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년 우수 교양 도서로 선정한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를 저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변리사님의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 정우성입니다. 여기는 대전이고요. 오전에 KTX를 타고 왔습니다. KTX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온 국민이 협심하고 있는 걸 보여줬는데요. 제가 이름은 정우성이고 마스크를 빼면 대략 이 정도의 얼굴입니다. 오늘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 교육이고 거기에 포인트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될 지식재산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저를 조금 전에 너무 멋지게 소개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일전에 제가 잘 아는 선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인데 저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성아, 변리사 일은 잘하냐? 라고 하길래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큰 성과와 수확은 없어도 우리나라 3대 변리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런 말 듣습니다. 3대 변리사는 정우성, 홍길동,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홍길동이 누구냐? 형!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왜냐하면 농담이니까는요. 정치인이 그 농담을 모르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진지하게 진담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의 헛소리를 진담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우리나라 3대 변리사 중에 한 명이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창업 초기에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재산 10계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가급적 잘 듣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1시간 정도 분량의 이야기 보따리를 여러분한테 꺼내 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사람들이 지겹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됐어 하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맨 뒤에 배치했습니다. 그걸 꼭 알아야만 여러분이 큰 지식을 얻었고 또 뭔가 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 유용한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 환영합니다. 누구한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름도 정우성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3대 변리사에게 지금 당장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한번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될 지식재산 10개명. 만약에 그냥 지식재산 10개명 했었으면 오늘 같은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초기, 이제 막 스타트업을 했거나 스타트업 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스타트업을 했는데 아직은 작고 아직은 큰 수확을 얻지 못했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했습니다. 워낙에 아이템이 스타트업 기업마다 다 달라서 여러 가지 특색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뭔가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소비자를 이롭게 하거나 또는 시장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했겠지요. 여기 먼저 지식재산권 3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에서 지식재산 3총사는 상표권, 특허, 디자인 이렇게 되는데요. 상표권은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소비자한테 내가 만든 이 아이템의 브랜드와 상표를 널리 알려야겠다. 그러면 상표권. 시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특허가 중요하다, 디자인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스타트업을 하는 것은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스타트업을 하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 것은 내 상품의 이름,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투자도 들어오고 이익도 많아지겠죠. 소비자들은 여러분이 스타트업한 그 아이템을 보고 얘는 특허 제 1, 2, 3, 4, 5번에 아주 중요한 발명이야 라고 해서 이 제품을 사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브랜드는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죠. 왜냐하면 소비자는 상표권으로 브랜드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아이디어 자체, 이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 보호하는 건 이제 특허가 됩니다. 내 상표를 모방하고 위조하면 상표권으로 하지 마세요.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뭔가 달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특허를 얻으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 아이디어를 도용한 거 아닌가요? 우리 내 특허를 침해했네요. 라고 해서 이 특허를 활용합니다.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하는 사람도 따라하는 사람도 머리가 있거든요. 그냥 막무가내로 모방하지 않습니다. 조금 바꿔요. 변형을 하면서 모방을 합니다. 그때 특허를 이용하면 이롭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특허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악의적으로 모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요. 형태도 같아요. 그런 것은 가장 강력한 권리는 이제 디자인입니다. 잘 안 보이는 디자인권. 악의적인 모방을 막고자. 여기도 악의적인 모방이고 여기도 악의적인 모방이네요. 디자인이 이제 완전히 악의적인 모방이고요. 특허권은 좀 지혜로운 모방을 막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인데요. 스타트업 가랑이 찍기, 대기업 따라하지 말자라는 것이
우리 이 강의에 가장 중요하고 꼭 알아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누구나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얘기, 누구나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기업마다 다르죠. 대기업은 조직이 있고 또 사람도 많고 돈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전략을 짜거나 또 이상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다지 제한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기업. 역량이 다르죠.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합니다. 내가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뭔가 전략을 짜거나 방책을 마련하는 것과 야, 이게 좋대더라 이렇게 해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 활동은 역량에 맞게 우리 스타트업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충원하고 조직도 마련됐고요. 돈도 있고요. 그러면 충원된 조직과 또 충분한 또 확충된 돈을 이용해서 더 나은 전략을 짜겠지요. 여기에 맞게 시장에서 우리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것에 걸맞춰서 거기에 맞게 지식 재산에 관련된 어떤 전략이나 아니면은 대비나 이런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식재산 10계명 본격적으로 제1계명 시장에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행동한다. 행동경제학 같은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할 것. 행동경제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저도 이거 예전에 이제 공부하면서 뭐랄까요? 저의 그 생각을 좀 많이 흔들어 놓은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며 합리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또 시장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더라. 대단히 편향되게 행동하더라.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이제 행동경제학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좋으면 사람들은 그걸 다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가격은 비싸고 성능도 떨어지는데 그거를 막 사는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 브랜드의 신용에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행동 경제학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특허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팔고 알리고 투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심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하면 특허는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게 투자자든 아니면 협력을 하는 업체든 경쟁사든 아니면 외국에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든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식재산권이 없으면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이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사회인들은 다 그래야 될걸요? 시장에서 하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일걸요? 설명 의무입니다. 뭔가를 설명해야 돼요. 내가 새롭게 스타트업을 하게 된 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 이 아이템이 왜 매력적인지 이게 정말 없었어요.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최초고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라고 설명해야 돼요. 매력을 계속 설명해야 됩니다. 말로 설명을 해야죠.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어디가 새로운 거고요, 뭐가 좋고요, 뭐가 장점이고요 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이제 이 특허입니다. 특허. 브랜드도 상표권도 마찬가지고 디자인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스타트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요. 뭐 쉽게 생각하면은 뭐 이런 것입니다. 투자자를 만나요. 투자자를 만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특허는 있나요? 그러면 또 이제 정부 과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뭔가 과제가 있어서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가 기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거 특허가 있나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또 물어보겠죠. 그리고 기술 평가하는 사람도 그런데 특허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계약이 중요합니다. 계약. 우리나라 기업끼리 계약이든 대기업 간의 계약이든 아니면 외국의 바이어랑 계약을 하든 라이센스 계약이든 무슨 계약이든 물품 공급 계약이든 특허가 있나요?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이 잘 돼서 사업 파트너랑 연결이 돼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막 쓰면은 계약서 초안을 만드는 사람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결정권자는 그 위에 있는 임원진이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막 써요. 그런데 위에서 이 계약을 왜 거기랑 하는가? 왜 그 기업이랑 하는가? 그 기업이랑 하는 장점이 뭔가? 왜 이렇게 더 계약금이 크지?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특허가 있어서요. 계약서 안에 특허 제 몇 호라고 들어가면 이제 그런 의문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법리 생각보다 덜 중요합니다. 전문가들한테는 법리가 중요해요. 법리란 무엇이냐면 이 특허가 정말 강한 특허인지 강력한 특허인지 원천 특허인지 어디 하자가 없는지 이런 아주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법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스타트업들이 쭉 만나면서 얘기할 때 이거 특허 몇 번이고 여기 청구항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서류는 완벽해. 이 서류는 어디에 하자가 있어.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특허 신청했나요? 그럼요. 특허 벌써 신청했죠. 특허 있나요? 그럼요. 이거 곳곳에 특허가 있어요. 미국 특허도 진행했는걸요. 이렇게 얘기하지 미국 특허 문서를 가지고 와 보세요. 한번 클레임 청구항을 분석해서 이것이 얼마나 타당한 특허인지 본 다음에 우리 얘기합시다. 이러지 않아요. 거의 그냥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법리가 아니라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심리를 잘 생각을 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안심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할 수 있겠죠. 십계명 첫 번째,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할 것. 지식재산은 거기에 딱 알맞은 솔루션을 줍니다. 제2계명 질문이 왔네요. 자, 질문에 응답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질문이냐면 소프트웨어의 경우 내부적인 알고리즘을 특허로 내면 사실 다른 업체에서 같은 알고리즘을 쓰는지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엄청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저 같은 실무자, 현장에 있는 실무자도 늘 고민하는 게 저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를 만들 때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나중에 얘네가 내 특허를 침해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 내부의
알고리즘 자체로 특허 청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특허를 신청하냐면 그 알고리즘으로 드러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프로세스로 나타내요. 알고리즘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그럼 마찬가지로 이 결과도 뭔가 순서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 결과가 요렇게 사용자 어떤 화면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특허를 신청을 하려고 이제 노력하죠. 그게 이제 특허 전략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앱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앱의 그 서버 쪽 알고리즘을 특허로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앱의 결과인 사용자 화면에서 드러나는 것, 누가 봐도 똑같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권리화하고 전략을 짜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추가로 질문해 주세요. 제2계명 두 번째 계명은 지식재산권을 신청해야 안심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심리 얘기했잖아요. 그럼 심리 다음에 안심이 나와야죠. 지식재산권 삼총사 상표, 브랜드는 상표로, 아이디어는 특허로, 디자인은 또 디자인 출원으로, 디자인 특허로 가자. 요 세 가지가 다는 아닌데요. 우리 지식재산의 메인 삼총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저작권도 있고요, 영업비밀도 있고요, 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그런 가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거의 스타트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80-90%는 이 세 가지입니다. 상표 브랜드에 관련해서는 상표 출원을 해야 되는데, 출원이라는 것은 뭔가를 신청하는 거, 권리를 신청하는 거. 상표권을 신청하면 상표 출원, 특허권을 신청하면 특허 출원, 디자인을 출원하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신청하면 디자인 출원입니다. 상표는 상표, 이름, 뭐 로고, 뭐 이런 것과 품목. 내가 이 이름을 어느 품목에 쓸 거야. 나는 화장품류에 요 이름을 쓸 거야. 나는 내 이름을 내가 새로 개발했는데 요 이름을 의류에 쓸 거야. 소프트웨어 웹에 써야지. 아니면 나는 고양이, 강아지용 반려동물의 사료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하는데 여기에 쓸 거야. 이런 품목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국가기관에 신청을 해요. 특허청에 신청을 합니다. 텔레파시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꼭 서류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특허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까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 알고리즘을 다 여기다 넣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알고리즘에 커다란 모듈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모듈을 뭐랄까요? 뭐 화상 데이터를 뭐 인식 캡처하는 모듈, 그걸 인식하는 모듈, 분석하는 모듈, 비교하는 모듈 이런 식으로 써요. 대충 씁니다. 대충 소프트웨어 코드는 다양하니까 그 정도 그런 기능만 설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특허 문서를 쓰고 합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적용 기술이 아니어도 좋아요. 제품을 아직 안 만들어도 좋아요. 뭐 미래에 내가 만들 거야.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지. 이렇게 해도 특허권을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디자인은 특허와 달라요. 실제 제품이 있어야 돼요. 실제 제품을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나는 디자인권 신청할래. 이러면 안 됩니다. 제품에 대한 설계도는 있어야 돼요. 그게 특허랑은 다릅니다.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먼저 신청한 사람이 인자. 나는 법 제도가 그래요. 내가 먼저 저거 생각했는데, 저거 내가 먼저 생각했는데
라고 해서 권리 주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그래서 신청이 일단 중요합니다. 강한 권리가 아니라 강한 안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대기업의 경우에는요 안심 안 중요해요. 대기업은 강한 권리가 중요하죠. 처음부터 뭐 시장에 대한 신용이 있겠다, 돈도 있겠다, 조직도 있으니까는요. 그러나 스타트업은 일단 우리 좀 연약하잖아요. 안심이 중요합니다. 제 3계명 잠시요.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까 그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질문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변리사 사무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지 저한테 전화 걸면 되죠. 하지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서 한번 전화해 보거나 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같다. 나랑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다라고 하는 변리사 사무실이면 좋은 사무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허 청구항을 잘 구성해서도 이를 회피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회피 설계. 요거는 잠시 한번 질문은 회피 설계입니다. 특허가 있고 타인의 특허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데 여기 무서워요. 그래서 회피하겠다. 회피. 네. 지금 내가 특허를 취득을 했지만 타인이 회피하면 어쩌나. 그러면 이거 별로 쓸모없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시죠? 맞을 거예요. 이게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허는요, 모든 걸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완벽한 권리 아닙니다. 적당한 권리예요. 좀 유리한 권리. 회피 설계는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저 같은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건 그래, 회피 설계해. 나도 특허를 받고 너가 회피 설계해. 하지만 회피 설계할 때는 특허는 벗어났어요. 우리 특허를 피했어요. 그러나 특허 피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가장 의미 있는 건 무엇이죠? 시장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내 특허를 피했는데 나보다 성능이 떨어져. 그러면 시장에서 반응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회피 설계는 가능하다. 그러나 내 특허를 회피하면 너는 성능이 떨어질 거야. 경쟁력이 없을 거야. 이런 방법으로 특허 전략을 짜는 것이죠. 제가 늘 고민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시장을 내가 다 우리 발명가가 다 독점, 우리 스타트업이 다 내 거. 이러면 공격을 받아요. 이 사회에선 질투가 얼마나 심한데요. 여러분이 강력한 특허 가졌다고 뻐기는 순간 누군가는 그 특허를 없애기 위해서 궁리를 해요. 그럼 정책 정말 없어져요. 그런 것보다는 그래, 우리 특허를 인정을 해. 너도 피할 수 있어. 그러나 피하다 보니까 쟤네가 더 좋네. 이런 현실적인 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질문은 끝났고요. 또 질문 올려주세요. 제3계명.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우성 변리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대부분 못 들을 거예요. 창업 초기 스타트업 기업 여러분, 초기에는 창업자 개인 명의로 특허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항상 그래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데 그런 게 좋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스타트업이 가는 길에는 아주 많은 위험이 있어요. 누가 나는 실패할 거야. 그냥 스타트업 하자. 이런 사람 없어요. 스타트업 할 때에는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부족하니까는요. 여러모로 실수가 많습니다. 경영 미숙, 뭐 실수, 돈 문제 이게 가장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스타트 해야겠는데? 이 1년 과정을 다시 바꿔야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창업자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특허를 갔으면 내가 바로 스타트 하니까 저 특허 나로 돌려. 이거 안 돼요. 법적으로 위험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면 특허는 어떻게 될까요? 특허도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 특허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관리해야 돼요. 회사가 망하면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관리부실로 자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요. 자, 이거는 다 문제입니다.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제가 본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창업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이든 또는 나이 든 분이시든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다 써요. 에너지를 다 씁니다. 모든 에너지를. 자기의 돈을 다 써요. 뭐 빚도 뭐 이렇게 연대보증해서 쓰거나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이게 꿈이니까는요. 꿈은 소중하잖아요. 소중하니까 얘가 다 써보는 거죠. 그렇게 모든 걸 걸어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박수!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생각보다 스타트업 성공했다고 뭐죠? 그 주식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고 성공하게 이걸로 환전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게 어려워요. 법인을 만들면 당연히 월급 받잖아요. 월급. 자기는 쏟아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월급 받아요. 이걸로 어떡하지?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돈이 부족하니까 회사에 돈을 써요. 막 쓰면 횡령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요. 이게 대여금입니다. 대여금을 갚으려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회사에 대여금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 5천만 원 현금을 바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대여금을 계속 갖고 이자만 갖고 언젠가는 갚아야지 하면서 힘들어하거든요. 그럴 때 이 특허를 개인 명의로 했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양도합니다. 회사에 양도해서 대여금 상계 처리를 하고 그 특허를 가지고 이제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얼마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막 보상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특허가 있으니까 그 특허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도 다른 곳에서 듣기 어려우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윤리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업할 때 아이템은 누가 했나요? 여러분 창업할 때 아이템은 없습니다. 그러나 창업합시다. 창업한 다음에 아이템 생각해 보죠. 회사 이름으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없어요. 다 회사를 만들기 전에 자기 개인적으로 뭔가 아이템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업자한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 이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저는 창업 초기예요. 창업 초기 솔루션이지 창업 성공 이후 솔루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다가 보면 조직이 성장하고 또 안정돼요. 그러면 이렇게 발전하겠죠. 조직도 나요. 너는 인사 담당, 너는 개발 담당, 너는 디자인, 총무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이 만들어져요. 이러면 더 이상 이제 창업자가 아이디어를 쏟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 회사의 기획에 의해서 아이템이 발전하고 합니다. 그러면 권리는 누구 이름으로 한다? 회사 이름으로 한다. 이때 창업자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횡령, 배임 이래서 누군가 형사고발하면 좀 위험해집니다. 이때는 안 돼요. 조직이 갖춰지고 성장을 하면 이제 창업자 개인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세 번째 10계명. 초기에는 창업자 개인 명의로 권리를 신청할 것. 그러나 나중에 성장하면 그러지 마세요. 자, 제 4계명. 심사를 통과해야 권리가 나온다.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특허는 심사를 국가에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기관한테 도와주세요. 저 정말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이 디자인 참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 이 브랜드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러니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국가한테 도와주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게 출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봐야 되잖아요. 도와주라고 다 하면 다 도와주나요? 안 되죠.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고 그 심사를 통과해야만 권리가 나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심사는 누가 하느냐? 특허청 공무원이 합니다. 우리는 심사관이라고 해요. 이분들이 서류를 가지고 심사하는데 홍길동이 권리를 신청하면 서류 1개, 임꺽정 또 서류, 황진이 서류, 장길산 서류, 이런 식으로 서류가 쫙 많아요. 서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이거 한 다음에 쭉쭉쭉쭉쭉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이 사람 끝낸 다음에 이 사람 끝난 다음에 요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특허 대략 한 12, 3개월 걸려요. 보통 한 기술 분야마다 다른데 14개월, 15개월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것 같아요. 상표는 좀 빨라요. 이것도 좀 품목마다 다른데 6, 7개월. 디자인도 한 6, 7개월이면 되는데 그 6, 7개월을 심사관이 특허청 공무원이 하나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씨름하고 1년 동안 연구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나는 못 기다려. 이거 지금 투자가 지금 20억 들어와. 이걸 못 기다려. 이러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먼저 할 수 있어요. 여기 세치기 하는 건데요. 순서를 바꿔요. 이거는 우선심사라고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저요. 이런 사정이 있어요. 저 이런 요건을 갖췄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좀 더 내고 우선심사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허는 3, 4개월 만에 가능할 수 있어요. 상표도 상표도 한 3, 4개월 걸리네요. 하지만 상표는 우선심사하지 마세요. 이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럼 권리가 쪼그러들어요. 특허는 권리가 줄어들지는 않는데 상표는 우선심사하는 순간 권리가 좀 줄어드니까 그건 유념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10계명 네 번째,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 질문 또 있나요? 질문 또 올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 이것도 뭐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채집, 체념이냐 집념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됩니다. 체념이냐 집념이냐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권리를 신청했잖아요. 권리를 신청했으면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잠시만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꽤 비중이 높습니다. 그게 꽤 비중이 높은데 이제 이런 서류가 와요. 이런 서류가 옵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 특허청에서 심사한 결과 담당 공무원이 의견 제출 통지서 거절. 특허의 경우 그거 보니까 미국에 유사한 게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독창성이 독창성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특허 못 주겠는데요. 의견 제출 통지서, 그러니까 의견을 저는 거절할 거예요. 제 판단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상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표권을 신청을 했는데 그 카페 이름은 저쪽 원래 먼저 등록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상표권과
좀 유사한데 안 되겠어요. 의견 제출 안 하면 거절할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받고 채영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할래 이럴 수 있어요. 이걸 받고 싸워야지. 나는 싸워서 한번 반드시 권리를 얻어야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집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체념이냐 집념이냐. 여기서 여러분들의 향방이 정해지는데 대기업은 돈 있으니까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싸워요. 아니면 돈 내고 의견을 제출합시다 이럴 수 있는데 스타트업은 달라요. 여러분 스타트업 많이 거절됩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특허가 중요하다며요. 그걸로 지금 투자받고 그걸로 사업하는 거래매요. 그러면 요거 받고 노력해야죠. 집념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건 있어요. 이거 서류가요. 이거 한 번 나오지 않아요. 또 의견 서류를 치면 또 나와요. 또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막 나오는데 이때 이거 안 되는 걸 집념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듭니다. 자, 요 두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특허 출원의 90%가 1차 심사에서 거절됩니다. 정확한 통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조사해 왔습니다. 여기 있네요. 2018년 통계입니다. 92% 1차 심사에서 특허의 경우 92%가 거절이에요. 거절. 진보성, 독창성이 없다는 거예요. 새롭지가 않대요. 거절됩니다. 여기서 막 싸우잖아요. 포기하면 그냥 거절되는 거죠. 이게 92%가요, 여러분. 거의 100%로 보면 돼요. 거의 100%. 왜냐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원래 자체는 이거는 뭐 특허를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기술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연구소들이 하거나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문 연구기관이 하는. 그런 경우에는 바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드물고 실무적으로는 거의 100%의 수렴이에요. 거절을 하는데 싸우잖아요. 싸우면 60% 이상. 정확한 통계는요. 64.3%래요. 64.3%가 막 의견서 쓰고 변리사 전화 오세요. 변리사님 그거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걸면 열심히 쓰고요. 네. 반응무. 이게 변리사가 보고해요. 이거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심사관이 특허를 못 주겠대요. 라고 변리사가 여러분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경우 많아요. 대답이 없어요. 땡땡땡. 네. 네라는 말도 안 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뭐 싸우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변리자도 대충 뭐 땡땡땡인데 뭐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심사관님 이러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그 좀 특허가 필요한데요. 그 특허 중요합니다. 라고 몇 번 인식을 주면 또 사람의 심리가 바뀌어요. 이거 열심히 써야겠다. 이게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뭐 분쟁이 났거나 그러면 내가 왜 그때 그 특허를 왜 포기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쉽게 생각했는데 안 됐으니까 한 번 거절되면은요 정말 이 90몇 % 거절인데 어차피 다 거절되는 거예요. 그럼 막 그거 받고 뭐 안 되는 모양이다라고 좌절하면 안 돼요. 싸워볼 수 있습니다. 싸우고 근데 이제 이게 돈 들어요, 여러분. 돈이 뭐 수백만 원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돈이 드는데 안 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똑같아요. 홍길동한테 좋은 아이디어는 임꺽정한테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템을 처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임꺽정도 그걸 생각했던 거죠. 임꺽정도 그걸 특허를 신청했던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뭐 돈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체념이냐, 집념이냐, 그걸 따져봤습니다. 제 6계명
지식재산권은 한계가 있다. 한계. 자, 질문 들어왔습니다. 질문 좀 보겠습니다. 약간 질문을 약간 어려운데요. 한번 여러분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이해하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대체로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논문을 바탕으로 예비 출원, 청구 범위 유예를 신청해둔 상황, 청구항을 작성해서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그대로 진행하는 것과 국내 우선권 출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잘 해볼게요.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해 주세요. 지금 이분 질문자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요때 논문을 쓰셨어요. 논문. 그래서 이 논문을 이용해서 요날 특허 신청했어요. 특허. 근데 논문이고 아마 해서 청구항을 안 냈어요. 좀 하자가 있어요. 논문에 있는 논문은 되게 체계적인 기술 문헌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체계적으로 다 썼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청구항은 출원일로부터 청구항 내자. 청구항은 뭐냐면 저는요 특허 중에서 바로 이 부분에 권리를 갖고 싶어요. 내가 갖고 권리를 받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써주는 걸 청구항이라고 그래요. 특허는 특허 문서에서 특허 도면에서 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청구항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요거 가지고 권리를 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옛날에는 다 이거 적어야 했어요. 근데 청구항 유예를 해가지고 요거를 다 쓴 다음에 청구항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 이게 제가 까먹어 버렸어요. 한 14개월이었나? 15개월이었나? 애매한데 이때 청구항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질문자의 의도는 뭐냐면 여기에 12개월에 우선권 주장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여기에 있는 것을 약간 빈약하니까 얘를 보강을 해서 여기 똑같은 거예요. 여기 X 발명을 똑같이 X 발명으로 하되 여기 얘는 빈약한 X, 얘는 완벽한 X라고 하면서 권리를 신청해서 나 이걸 가지고 얘를 완벽하게 한 거야 라고 권리 신청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우선권 주장 출원이에요. 이러면 얘가 실제 특허 출원 날짜가 이쪽으로 소급이 돼요. 소급이 되면 1년의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제도죠. 질문자는 이 논문이었는데 요 1번 방법이 좋아요. 2번 방법이 좋아요. 둘 중에 하나 무엇이 좋습니까? 를 물어본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이해한 건 이거 같은데 여기 또 다른 질문 밑에가 있거든요. 잠시 한번 볼게요. 예산에 관련해서 보유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건 예산은 좀 다른 문제니까 이건 좀 빼고요. 질문자님 죄송합니다. 여기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 경우는 거의 100% 2번 방법을 선택합니다. 요 2번 방법이요. 네. 우선권 주장으로 해결합니다. 이때까지 안 기다려요. 청구항 유예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논문을 가지고 이 완벽하지 않은 특허 출원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급했다. 막 급하다고 그러면 미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선권 주장하는 게 무조건 옳아요.
여기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충분했어요. 청구항만 안 쓴 거예요. 시간은 충분한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현실적으로 거의 안 일어납니다. 만약에 논문을 쓰고 완벽하게 썼다면 청구항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게 쓰면은 뭐 이거 하루 이틀 차이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해집니다. 다만 심사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청구항 다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어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청구항만 미비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없어요. 또 하나는 우선권 주장을 하는 까닭은 이 12개월이 외국 출원을 해요. 외국. 해외 권리 신청할 때도 12개월이에요. 이거 청구범위 이외라는 경우에 12개월이 날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하다가는 외국의 권리를 잃어버려서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물론 뭐 이 상태에서 외국 특허 출원도 하기는 합니다. 뭐 그때 청구항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권 주장으로 2번으로 합니다. 아래 내용 그 지식 요 질문자의 이야기의 두 번째 얘기는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세요. 제가 이 보유한 예산 질문 중에 무슨 보유한 예산의 집행에 관련해서 국내 우선권 출원에 유리한 것과 불리한 내용이 있긴 한데 그게 잘 뭔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세요. 제6계명 지식재산권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계 없는 권리는 없어요. 어디 가나 다 권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리가 세상을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느 어느 집에 살고 있는데 부동산은 좀 너무 거대하네요. 제가 오늘 KTX 타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한 번씩은. 제가 좌석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여기 제 자리인데요? 라고 해요.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과 표를 가지고 와서 여긴 제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뭡니까? 그렇죠. 표를 확인합니다. 내 표를 확인하고 네 표를 확인하고요. 특허가요. 상표권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내가 누군가한테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내가 한계 없는 것처럼 보이죠. KTX 티켓 확인하는 것처럼 다 확인해요. 상표권 확인. 상표권도 확인하고 특허권도 확인하고 디자인권도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요 KTX 아까 그 표로 보면은 이거 차가 다르네. 난 6호차인데 7호차네. 뭐야라거나 내가 기차를 잘못 탔네 이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권리 보면 한계가 다 있는데 상표권 품목이 다르잖아.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명칭도 그 명칭을 사용하는 품목이 다르면 공정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장품 새로운 스킨케어 품목으로 스타트업을 했고 거기에 상표권을 가졌어요. 그건 홍길동이에요. 우리 성춘향이라는 사람은 의류 사업을 해요. 똑같은 브랜드예요. 근데 의류에 상표권을 가졌어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설령 둘 중에 하나 상표권이 없다고 해도 둘 중에 하나가 권리자가 상표권 없는 사람들한테 하지 마! 라고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품목. 또 상표도 다르잖아. 라고 하면 유사한데 다르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허. 아까 청구항 얘기 나왔잖아요. 무효라는데 권리 무효될 수 있어요. 내 특허를 주장하는데 그거 무효다. 특허청이 심사를 잘못했다. 이 문제는 아니에요. 좀 다른 이슈 바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권리가 무효면 말짱도루묵인 거죠. 청구항이 글로 적히는데 청구항에 적힌 게 달라요. 권리가 제한되면 제한된 바깥의 범위에 권리 주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면 형태. 디자인.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딱 봐서 시각적으로 이거 정면과 이게 뒤가 다른데 이러면 권리 주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 자체의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특허를
신청을 해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요. 22만 건의 권리가 신청되어 있어요. 특허가 22만 건. 여러분이 소중한 아이템에 관련해서 특허를 신청한 게 22만 건. 22만 건 중에 한 건이 여러분 거예요. 그러면 이게 29년도입니다. 29년도. 그럼 28년, 27년, 2000년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특허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특허는 유리하다. 하지만 이게 정말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IP5 이게 뭐냐면요. 세계 그 지식재산 선도 국가가 있어요. 지식재산 선도 국가는요. 중국, 미국, 일본, 유럽,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게 IP 그 5예요. 이 5개 나라의 연간 특허 출원 건수가요. 270만 건이에요. 2019년도 270만 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건 중에 내가 한 건 권리를 갖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약간 겸손해지고 우리가 약간 흥분하지 않고 우리가 좀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기 홍길동이요. 특허권자예요. 임꺽정한테요. 야, 특허를 침해했어. 너 어떡할래? 그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어떻게 할래?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해요. 홍길동이. 이거 이따가 제가 아주 실감나게 유행하는 실제로 사용되는 경고장 내용 증명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임꺽정 어떻게 합니까? 항복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없죠. 요즘은 누구나 이렇게 인터넷 뒤지면 저 같은 변리사 한 명쯤은 전화 걸 수가 있는 걸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여기 너 특허 있다고? 요걸 분석해요. 분석을 해서 뭔가 하자가 뭔지 막 찾아요. 막 찾고 아니면은 얘를 무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엄청 조사해요. 그래서 무효 심판 걸어요. 그러면 그 중에 45.6이 날아가요.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특허 정말 좋지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 내가 한계를 알면 그 한계 범위 내에서 전략을 짤 수 있잖아요. 네. 지식재산권은 한계가 있다. 이게 10계명 6번째였습니다. 제7계명 관리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도 뭐 실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권리가 죽어요. 이게 좀 복잡한 문제예요. 서류로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야 되는데 특허는요. 특허는 20년 단위로 관리해요. 실용신안이라고 작은 권리는 실용신안을 주는데 그거 10년. 디자인도 20년. 예전에 15년인데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상표. 상표는 10년 단위인데 계속 100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년 기업 만들어 보세요. 그거는 상표예요.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특허나 디자인이나 실용신안은 1년마다요. 국가에 관리 비용을 납부해야 돼요. 얼마씩. 뭐 10만 원도 좋고요.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돈을 납부하는데 돈을 안 내면 권리? 홍길동이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았네. 홍길동은 이 특허에 관심이 없나 보구나. 라고 해서 소멸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평균 근무 연수가 몇 년이냐는 거예요. 이따가 나옵니다. 평균 근무 연수. 이거 관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관리자가 교체되어 있어요. 관리자가 퇴사, 관리자 이직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웃소싱 하세요. 아웃소싱. 저 같은 사람한테 아웃소싱해도 좋고 이것만 또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도 다 아웃소싱해도 좋아요. 아웃소싱해야 된다.
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해외 출원은 이거 12개월 1년마다 그 기한이 도래하고 그 넘으면 해외에서 특허 못 받아요. 이거 체크해야 돼요. 특허료는 좀 전에 설명한 거예요. 상표는 10년마다 갱신해야 돼요. 이거 돈 안 내면 상표권 사라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지 않으면 권리는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리 못 해요. 왜냐하면 관리자가 한 반년은 잘해요, 빠싹. 근데 반년 후에 퇴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아웃소싱 하세요. 제8계명 이제 8, 9, 10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가지 딴 데서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계명 중국이 문제다. 중국 문제예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없다는 게 더 문제.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저도 해요. 우리도 하겠네. 그러나 글로벌 좋다고 해서 스타트업은 무리하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역량 있잖아요. 역량. 조직과 돈과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요. 왔다 갔다 출장 가면서 엄청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런데 저쪽에서 계약 안 하겠대요. 아니면 저쪽에서 또 검토해서 연락 주겠대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초기에 차라리 국내 시장에서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한탄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요? 뭐가 해야 돼요. 그러면 상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표가 일단 저렴해요. 특허보다 저렴. 그리고 상표는 포장을 해서 보내잖아요. 이게 상표권이 없거나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통관이 안 돼요. 통관이. 그러니까 무역을 하거나 이럴 때는 상표가 제일 중요해서 상표권을 먼저 해외 시장 진출 특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외 시장 진출 상표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세요. 상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물론 특허도 중요하죠. 돈은 더 들어요. 상표보다는 5배 정도 더 듭니다. 그리고 미국도 문제죠. 미국 왜 문제냐면 아주 커다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해외 특허 출원할 때는 가장 먼저 미국 가요. 미국이 가장 큰 소비 시장이니까 미국에 특허 받기가 어렵지도 않아요. 한국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은 잘하면 돼요. 돈이 좀 들을 뿐이에요. 미국은 변호사가 일을 많이 하면 돈이 막 현기증 날 대로 돈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 좀 문제지. 미국 특허 상표가 문제예요. 미국은 내가 상표 얘기하려는 거예요. 중국도 상표는 더 문제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상표권을 신청할 때는 한국의 법 제도는 지금 사용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언젠가 사용할 거야. 그럼 권리 신청해야지. 이런 논리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그러나 미국은 안 그래요. 나 언젠가 이거 신청할 거니까 사용할 거니까 먼저 권리 신청해 놓자. 이게 안 돼요. 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최종 권리가 안 나와요. 미국은 사용 증거를 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상표권 신청을 할 때 그냥 나중에 거의 시장이 큰데 미국에 먼저 상표권 선점을 해둡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미국에서는 상품이든 서비스든 가게든 무엇이든 이제 선적이 돼서 실제 사용하거나 그런 다음에 권리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특허는 PCT, 상표는 마드리드. 이 내용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면 전화 걸면 돼요. 전문가들한테. 아니면 인터넷 구글링 하세요. 구글링. 특허 PCT 구글링. 상표 마드리드 구글링 하면 적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라요. 이거 중국. 여러분 중국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데요. 여러분 카피캣이라고 했죠. 옛날에 중국이 정말 짝퉁 만드는 나라야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지식재산 세계 1위예요. 1위. 그냥 1위가 아니에요. 그냥 1위가 아니라
미국의 3배입니다. 150만 건. 압도적 1위예요. 중국. 그 다음 미국은 여기에요. 한 50만 건 될까? 일본 좀 사건이 줄고 있어요. 한 30만 건. 예전에 막 일본이 막 이게 막 40만 원, 40만 건 했다가 30만 건대로 떨어졌을걸요. 한국은 20몇만 건이었고요. 제가 또 이거 특허입니다. 특허가 세계 1위. 여러분 또 제가 조사해 왔지요. 상표, 이 특허잖아요. 상표. 상표도 세계 1위예요. 중국이 2019년 한 해 동안 상표 출원 건수가 몇만 건이냐면요. 783만 건이에요. 783만 7천 건. 그러니까 784만 건. 우리나라 건수는 우리나라는 22만 건 상표 출원해요. 한 해. 중국은 780만 건. 우리나라에 거의 4배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중국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국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카피캣이라고 하면 안 돼요. 중국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중국 상표 브로커 문제예요. 중국인 김광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아저씨 대단하신 분이에요. 김광춘이라는 아저씨가 중국에 9개의 법인을 만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회사 무슨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법인이 김광춘 개인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 3,573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표권이 뭔 줄 아세요? 한국 상표예요. 연간 중국과 한국은 3천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해요. 가깝잖아요. 비행기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하고요. 인터넷 보고요. 한류 유행하고요. 그래서 한국에 뭐가 뜨고 있는지는 인터넷을 보면 중국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김광춘 아저씨가 상표권을 보유한 한국 상표가 이건데 예를 들면 원당 감자탕, 원조 할머니 보쌈, 칠성 포차, 연타발, 풍천장어, 한모둠, 하림, 쿠우쿠, 제주의 한판, 빙그레, 해우리, 네이처 리퍼블릭, 맘스터치. 김광춘 아저씨가 상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상표권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 어떻게 하게요? 못 가요. 안 돼요. 상표권 침해. 공안에 걸려요. 공안까지는 몰라도 아무튼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 김광춘 전화해야 돼요. 이 사람 웹사이트 있어요. 판매합니다. 얼마에 사세요. 나 기분 안 좋으면 안 팔 거야. 이래요. 그래서 중국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상표 브로커 많아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해서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세상에 잘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상표 출연하세요. 잘 알려지면 이 상표권으로 막히면 시장 진출이 안 돼요. 특허는 아까 누군가 물어보신 것처럼 회피 설계라도 할 수 있죠. 제품을 좀 뭔가 바꿀 수도 있죠. 상표는 못 바꿔요.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권리 신청하는데 150만 원이면 적절하게 될 거예요. 등록까지 하면 200만 원이면 될 텐데 그러면 아무튼 왜 비싸냐면 한국 변리사, 중국 변리사 강제주의예요. 외국인들이 권리 신청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소비재 상품은 스타트업을 했다면 조금 안정 기미가 보여라면 무조건 중국 상표 출원하세요. 그 다음에 제 9계명 우리 많이 왔습니다. 회사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회사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 늘고 있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회사 바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강력하고 무서운 법률이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이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말해도 좋고 영업비밀 보호법이라고 말해도 좋은데 뭐 우리 영업비밀 얘기하니까 영업비밀 보호법이라고 얘기할게요. 기본 원칙은 이거예요. 회사의 모든 재산은 회사 소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있는 물건을 사적으로 소유하면 그 횡령이죠. 배임도 되나? 저는 형법은 잘 몰라도 하여튼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이 제품 회사 것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 것을 가져가봤자 이 가격이 정해져. 회사에 있는 컵 머그잔 하나 집으로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뻐서. 저건 내 거여야만 해.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회사가 형사 고소를 하고 고발하지 않잖아요. 경찰들이 조사하지 않아요. 그 컵 때문에. 왜냐하면 그 가격이라는 유형물의 가격은 한정되어 있으니까는요. 근데 우리가 이거 회사 물건을 가져가면 안 돼. 그건 알아요. 그러나 뭐를 모르냐? 회사의 데이터, 문서, 문건, 이메일, 회사 서버에 있는 아니면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 바깥으로 가면 클라우드, 이거 다 회사 거예요. 회사 거를 내 것으로 하면 영업비밀 보호법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의 재산에 이게 뭔데? 이게 어떤 거? 뭐 기술에 대한 거? 소프트웨어 코드? 그게 아니에요. 우리 법과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예를 들어서 법은 상당한 수준으로 관리했고 관리 뭐 다 대비 붙이면 다 관리 잘한 거예요. 여기 뭐 다 그냥 누구나 대비 쓰잖아요. 그다음에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개되지 않은 거. 이게 영업 비밀이에요. 대법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 데이터, 마케팅 정보, 원가의 가격 리스트 이런 거 다 영업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타인한테 줬어요. 길동아, 나 걱정인데 우리 회사 이거 겁내기 좋은 자료야. 너 한번 볼래? 그 길동이가 일본 사람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산업 스파이라는 겁니다. 근데 길동이가 한국인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리고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재산을 회사의 재산인데 이 정보에 관한 것을 유출을 하면 처벌받아요. 강력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택근무할 때 이거 내가 언젠가 써먹어야지. 뭐 일시적으로 업무하는 동안에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내 집에 있는 PC에 저장을 다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 직장 바꿀 거잖아요. 대부분 스타트업 좀 있으면 나오는데 그런 경우 처벌받습니다. 실제 판례 케이스예요, 여러분. 판례 케이스. 개발자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집에서 재택근무했어요. 웹사이트 관리자 코드, 관리자 모드, 사용자 모드를 만드는 개발자였습니다. 재택근무하다가 집에 컴퓨터에 그 데이터 소프트웨어 코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알고리즘이. 그런 다음에 퇴사했어요. 다른 데 취직했나 자기가 사업을 했나 했는데 전직에서 자기가 개발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업비밀 침해에 걸렸어요. 범죄 행위. 이러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간략하게, 이거 굉장히 긴 소송이에요. 저 이것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서울 고등법원까지 가가지고 괜찮아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이런 일입니다. 스타트업을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서로 춤췄겠죠. 그런데요,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급여가 안 나왔어요. 퇴직금도 어렵고요. 그래서 사장은 대표이사는 손들었어요. 미안하다. 각자 도생하자. 그래서 퇴직금 쪽으로 컴퓨터 반출했어요. 홍길동과 임꺽정이요. 사장도 그래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개발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컴퓨터에 있는 그걸 소프트웨어 코드로 개발했죠.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쟤네들 잘 나간대. 홍길동 임꺽정 돈 번대. 투자 뭐 20억 받았대.
그래서 거기에 회사 사장한테 들어갔어요. 물론 사장이랑 회사는 거의 다 이제 망했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했어요. 홍길동과 임꺽정은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저보고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그때 돈이 없어. 돈이 월급도 안 주셨고. 사장님이 그랬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희들 왜 그래? 오히려 문서에 대비라고 썼고 잘 관리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가져간 사실만, 컴퓨터를 가져간 건 맞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허락했어 안 했어는 당사자가 부인하는데, 이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유죄. 그러니까 유죄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방어하려고 이제 그거는요 그 비밀이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게 예전에 있었어요라고 변호하고 막 설명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법원은요 엄격하게 봐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조심하시고 뭔가 가져갈 때는 허락 받으시고 퇴사하면 이메일 다 지우시고 그래야 범죄자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재택근무하시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10계명 9번째, 회사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마지막 10계명, 싸우지 말자. 손해 본다. 세상에 싸우는 사람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싸우는 사람은. 그러나 싸움으로 돈 버는 사람은 저 같은 가운데 낀 사람이에요. 저는 뭐 의뢰인이 지든 이기든 돈 벌어요. 이런 거 좋지 않잖아요. 미국은요 소송으로 통해서 인생을 바꿔요. 왜냐하면 한 번 특허 침해 소송으로 몇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어쩌죠? 소송하라고 그래요. 소송하세요. 싸우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익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손해액을 손해본 당사자가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너가 실제 손해본 것만 배상을 해요. 실제 손해.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변호사 비용은 뭐 5천, 8천만 원인데 손해배상액은 2천만 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일이 많아요. 싸우지 마세요. 법적 분쟁은 상대방이 있는 싸움이거든요. 가위바위보가 아니에요. 소송은 가위바위보가 아니고 상대방도 정성껏 싸워요. 돈도 돈이고요. 시간도 걸리고요. 아니 세상에 스타트업끼리 을끼리 막 싸우는데 회사에서 어리버리한 사람한테 너 저 소송을 담당할래? 라고 맡기지 않을 거잖아요. 회사에서 똑똑한 사람 또는 대표이사 이런 사람이 소송을 맡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원래 자기 일 있잖아요. 자기 일 열심히 해도 힘들 판에 김 뺄 필요가 없습니다. 평판도 나빠지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소송은 기본이 2년이에요. 많이 걸려요. 물론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는데 지혜를 발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소송을 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스타트업은 2년 미만 스타트업 평균 근속 연수. 그러니까 2년 안에 다 어딘가에 전직하거나 차라리 나도 스타트업 할래. 이런 사람들이 53%예요. 53%. 5년으로 확대하면 47%. 거의 100%라는 거예요. 거의 100%. 이게 사람이 오래 근무를 안 해요.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한다고요? 안 되죠. 소송을 하면은 우리 다른 기업은 모르겠어요. 스타트업은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 관해서는 손해입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화하면 생각보다 싸우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요 변리사회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가 2003년도에 변리사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 출근을 해서 무엇을 했냐면 디자인권 침해 권리법위 확인 심판을 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제가 분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건 싸우는 사건은 당연히 저한테 왔어요. 정우성한테 이거 왔어요. 처음에 제가 능력 있는 놈인 줄 알았어요. 이 분쟁을 내가 하는구나. 실력을 발휘해야지.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을 내가 파악한 거예요. 싸우면 내 고객이 전혀 이롭지가 않아요. 심지어 대표이사조차 나한테 사건을 의뢰해놓고 한 1년 지난 다음에 제가
그게 뭐로 싸웠던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당사자면서.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10년 전부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10년 됐어요. 여러분, 10년간 저는 분쟁을 거의 안 했어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성으로. 이성에 호소하자. 문장을 바꿔봤어요. 여러분, 이제 뭐 거의 끝났습니다만 5분이면 끝나요. 내용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경고장. 내용 증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서거든요. 이런 문서가 와요. 그런 문서가 대부분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당신은 그 권리자가 이제 쓴 거예요. 제가 이름 좀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이 뭐예요?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본인의 제품의 본인의 특허를 침해한다. 그러니까 행위를 제품을 만드는 판매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제품을 보관한 장소를 사진 찍고 재고의 한 보관 장소 수량을 나한테 알려주라.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침해를 벌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각서를 써가지고 나한테 주라.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다. 이거 협박 문서잖아요. 이런 문서요. 거의 제가 실무적으로 거의 99%가 그런 식으로 써요. 99%가. 그럼 그런 문서를 내가 열심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중단하라. 넌 침해야. 범법행위. 사과해라. 각서 써라. 불태워라. 불태운 거 소각한 거 사진 찍어서 보내라. 이런 거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마음이 불타요. 그러면 소송하는 거죠.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 제가 권리 죽여. 그냥 협상 없어. 이런 식으로 싸워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인구가 3배 적습니다. 일본 인구가 3배 많아요. 제가 어느 날 통계를 제가 봤는데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통계를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일본 특허청, 한국 특허청 사이트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3배 약간 안 되게 많습니다만 특허 분쟁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10배예요. 이런 문서 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써요. 중간에 낀 사람들이 분쟁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10년간 이런 내용 증명을 써요. 그럼 제가 쓰면 다 한 번도 분쟁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에서 연락 옵니다. 그러면 대화하다가 끝나고 상대방이 우리 고객한테 내용 증명으로 집에다 하고 이렇게 무섭게 공격하면 제가 답장을 써요. 사실 있냐? 이렇게 쓰면 또 연락 안 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감정 자극 안 해요. 감정 자극하지 말고 이성에 호소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쓴 내용 증명 특허 침해 경고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면 대부분 문제 해결됩니다. 약간 바꿨어요. 1.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 모두 인내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신지요? 안전하신지요? 이러고 딱 들으면 받는 사람들 기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러이러 해서 우리 특허 내용은 이러하고 당신의 제품이 우리 특허를 좀 뭔가 침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구해 봤습니다. 이거 좀 상세하게 쓰고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기사는 G마켓, GS샵,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다양한 루트로 귀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귀사 제품이 어째서 특허를 침해하는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저희 분석 결과에 대해서 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실험 데이터 혹은 다른 분석 결과를 제시하신다면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겠습니다. 저희 요구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귀사도 저희가 했던 것처럼 귀사 제품이 저희 특허 제1항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분석해 주십시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저희는 분석 실험을 통해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거 그냥 분석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기분 나쁜 거 아니잖아요. 둘째,
분석 결과 기사의 결론이 저희의 결론과 같다면 제품 판매를 중지해 주시고 특허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내부 회로를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양한 회로 변경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결론이 같다면 그런 내용이에요. 결론이 다르다면 분석 결과 기사의 결론이 저희의 결론과 같되 회로 변경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희 회사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의보다 더 지혜로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거예요. 중간에 낀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분쟁 안 나요. 저한테 의뢰한 사람도 문쟁 막 제가 쓴 문장을 읽고 막 예처럼 막 흥분했다가 내 특허 침해했어 했다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 라고 좀 차분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이성에 호소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요구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질문이 또 있나요? 하나 더 있네요. 연구 내용이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독립적인 박사 졸업 논문을 박사 졸업 논문을 특허 출원하셨군요. 그런데 그 졸업 논문에 중요한 4개의 그 특징이 있어가지고 4개의 예비 출원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4개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니면 다 한 건으로 하는 게 맞는지 장단점이 궁금하다라고 했네요. 이거 박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분 남았는데요. 박사님 질문을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은요,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근데 박사 논문에는 되게 매력적인 기술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요게 아마 중요한 특징 4가지가 있고, 요걸 다 특허 출원, 한 건, 2건, 여기 3번 특허 출원, 4번 특허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 다 하나로 요거를 그냥 다 몽땅 묶어가지고 한 건으로 하는 게 맞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요. 하나로 한 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4건도 가능하고 한 건도 가능하고. 이건 당연히 가능한데 무엇이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돈만 충분하다면 이게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특허는 이 시간 타임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건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막 무질서하게 엮입니다. 지금 논문 이 질문 박사님께서는 알파에 대해서 특허받고 싶고 베타, 감마, 델타 다 특허받고 싶은 거예요. 특징이 다 독자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한 건으로 진행하다 보면은요, 알파나 베타나 이런 것이 죽을 수가 있어요. 저의 실무자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요, 실무자들은 특허 문서가 있잖아요. 특허 문서를 공유를 해요. 이렇게 여기에 이것을 꿰뚫는 것이 있는 거예요. 꿰뚫는 공통점이 거의 80%는 똑같은 거예요, 문서가. 왜냐하면 하나의 논문이니까는요. 다 써요, 다 그냥. 여기에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다 써요, 다. 대신 얘는 알파에 대한 특허 출원, 얘는 베타에 대한, 감마에 대한, 이렇게 특허 출원을 합니다. 중층이 쌓아둬요. 이게 중층이 쌓아두면 여기에서 알파 특허 받고 베타 특허를 못 받은 거예요. 심사관님이 너무 좀 고집이 세셔. 아니면은 내가 대응을 못했어. 그러면 베타에 대해서 특허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감마를 할 때 다시 베타를 특허받을 수 있어요. 이런 기회가 많아요. 이렇게 하되 해외로 이 논문을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다 하나로 좀 꽤 찼으니까 이걸 다시 한 건으로 해서 외국 특허 출원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한 건으로 묶는 것에 장점은 없어요.
돈이 좀 싸다, 돈이 저렴하다, 이 정도의 장점은 없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금방 이러면 다 되는 거군요.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하는 이 언택트 온라인 강의를 부족하게나마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창업 초기에 스타트업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정우성 변리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 화면 아래 설문조사 URL을 통해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하여 총 50분께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스타트업의 활동을 응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더 좋은 교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